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상처를 전혀 받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기란 참 어렵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이라는 사실이 더 서글픈 현실입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가 한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과 의사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커다란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 실험과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에 의해 상처를 받고 그렇지만 새로운 가족에 의해 그 상처를 치유해가는 경험담을 적은 에세이를 오늘은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상처받고 아팠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고백을 했다. 살면서 처음 하는 고백이었다. 엄마 아빠에 대해 우리 가족의 마음이 어떻게 알알이 흩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오래된 친구들은 내가 이혼 가정에서 산다는 것 정도만 알았다.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눈물부터 났다. 누구에게도 우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얼굴이 추하게 일그러지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 대상은 남편이 될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면 그는 알아야 했다. 나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살다 보면 내가 아주 이상한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이상한 점은 바로 나의 엄마 아빠로부터 왔다는 것을. 얼굴을 보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편지를 썼다. 3장을 꽉 채운 편지였다. 오빠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어쩌면 난 결혼하고 나면 이상한 아내가 될지도 몰라. 우리 집이 생각보다 더 정상적이지 않거든. 부모님이 싸우기 시작한 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어. 이전까지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았고 어느 가정 못지않게 행복했던 집이라고 믿었었지. 엄마는 아빠를 의심했어. 바람을 피운다고 했어. 춤바람이 나서 콜라텍을 다니고 거기서 여자를 만난다고 했지. 더러운 새끼. 엄마는 아빠 옷을 흔들며 이거 보라고 여자 분이 묻었다고 했어. 아빠는 인정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 했지만 엄마 의심은 끝나지 않았어. 그럴 때마다 아빠는 아니라고 우겼지. 집에 가면 엄마가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 엄마는 소주를 마시다가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달려들었지. 둘이 드자비를 했어. 괴성과 비명과 쿵쿵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 난 방에 숨었어. 언니와 함께 숨을 때도 있었고 유치원생인 동생을 꼭 끌어안고 있을 때도 있었어. 되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 학교가 끝나면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밤 늦게 들어갔어. 엄마도 아빠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았지. 그때부터 내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 아빠가 대출받아 차린 고시원이 어려워지면서 내 학원비도 크게 줄었어. 고등학교 땐 5만 원짜리 단과 학원을 겨우 다녔어. 가난과 부모님의 싸움은 대학교 때까지 이어졌어. 엄마는 늘 우리가 클 때까지 이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난 제발 이혼했으면 싶었어.
집이 조용했으면 했어. 그래야 방에 들어가 공부도 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집은 내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전쟁터였어. 그렇지만 돌아갈 곳은 그 전쟁터뿐이었지. 늘 피곤했고 불안했어. 드디어 엄마 아빠는 헤어졌어. 집은 고요해졌지만 아빠가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서 내 방은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어. 그래도 좋았어. 드디어 집이 조용해졌으니까. 엄마 아빠가 싸운 오랜 기간 동안 악역은 엄마였어. 아빠는 자긴 아닌데 엄마가 의부증이라고 했지. 게다가 엄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집안일도 내팽개치고 술만 마셔댔으니 내 눈에도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 내게 낫지 않는 상처를 준 시기는 부모님의 이혼 후부터 시작됐어. 엄마가 집을 떠나자 베일이 벗겨진 거야. 엄마의 괴성과 드잡이 속에 가려졌던 아빠의 민낯이 드러났지. 아빠와 엄마의 싸움에서 난 아빠 편이었어. 일하고 돌아와 엄마가 방치한 집안일을 하는 아빠. 이혼을 해서 우릴 힘들게 했다며 미안해하는 아빠.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았다고 억울해하는 아빠. 엄마는 우릴 버렸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았어. 그렇게 믿었어. 일말의 의심도 없었지. 어느 날이었어. 그날은 이상하게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놀지 않았어. 좀 일찍 집에 들어갔지. 집에 들어가 빈둥대고 있는데 도어락 버튼이 눌리더라고. 아빠가 들어왔어. 거실에 앉아있는 날 보더니 당황한 표정이었어. 그 뒤에 누군가 서 있었지. 파마머리에 곱상하게 생긴 아줌마였어. 아빠는 날 보더니 아줌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 난 두 눈을 의심했어. 그동안 아빠는 춤은 한 번 췄지만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았다고 했거든. 쫓아나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아빠가 차에 시동을 걸고 있더라. 조수석엔 그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 난 저 여자가 누구냐고 따졌지. 아빠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그 여자를 보며 민망한 듯 웃더라. 그러곤 떠났어. 그날 저녁 아빠는 집에 들어오더니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곤 하는 말이 내게 말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거였어.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버릇없이 굴었다고. 여자친구라니.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그렇다면 이미 이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거잖아. 엄마 말이 맞았단 거잖아. 엄마가 망가질 동안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편을 들었다는 거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난 울면서 소리쳤어. 난 네가 남자친구 만나도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난 그러면 안 되니? 그게 아빠의 대답이었어. 이제 엄마가 없으니 당당하게 여자를 만나겠다는 거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는 이전에 알던 아빠가 아니었어. 속은 거야. 아빠한테. 13살 때부터 20이 될 때까지 아빠는 우릴 속여야 했어. 좋은 아빠가 되어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니까. 우리가 아빠 편이어야 하니까. 근데 엄마 말대로 춤추러 다니고 그곳에서 여자를 만났던 거야. 이혼 후엔 더 이상 거짓은 필요하지 않았어. 자유롭게 여자를 만났지. 그날 이후에도 아버진 당당하게 여자를 만났어. 아버지 옆 여자들은 번번이 바뀌었지.
아빠가 차린 고시원은 빚이 많았어. 고시원에 불황이 오면서 돈이 없었지. 고3이었던 내 학원비는 한 달에 1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했어. 그 돈도 힘들게 받았었지.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대주지 않았고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코피나게 공부했어. 장학금을 못 받은 학기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했지. 그런데 여자를 만날 돈은 있었던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인가? 솔직히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돈을 안 줘서가 아니라 자식보다 자기 쾌락이 더 우선인 사람이어서, 자식보다 여자를 더 좋아한 사람이어서, 그걸 가면 속에 감춰온 사람을, 아직도 친척들 앞에서 좋은 아빠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 일은 내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줬어.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면 배신감으로 몸이 떨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지. 결혼하면 내 남편이 아빠 같은 사람이면 어쩌지 하면서 불안할 거야.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못해. 그 마음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어쩌면 이상한 아내가 될지도 몰라. 이런 날 오빠가 알아야만 해. 그래야 우리가 같이 발맞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남편은 내 편지를 받은 후 답장을 해왔다. 완벽한 부모님을 가진 것 같은 남편에게도 상처가 있었다. 남편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 편지에 담아 내게 보냈다. 남편도 상처가 있어 좋았다. 안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아내, 이상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괜찮다.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아빠에게 받은 상처는 오랜 시간을 거쳐 서서히 새겨졌다. 13살 때부터 22살까지 부모님의 싸움이 이어졌으니 거의 10년 가까이 된 셈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난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부끄러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늘 엄마 아빠가 드자비를 하고 있는 집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에겐 들켜선 안 될 것 같았다. 그게 드러나면 어쩐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무엇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지 묻는다면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말을 꺼내는 순간 어렵게 붙들고 있던 끈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당시엔 어떤 것도 감각하지 못했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생존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사춘기와 20대 시절을 부모의 보호 없이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생활해야 했다. 고등학교 땐 대학에 가야 했다. 대학 땐 등록금을 내기 위해 장학금을 받아야 했고 생활비 위해 과외를 해야 했다. 상처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어도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상처의 통증은 서른이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10년의 시간을 건너온 상처는 나를 다시 고통스러웠던 10대와 20대로 끌고 들어가곤 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내가 상처를 들여다볼 여력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내게도 안심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 그래서 상처를 들여다봐도 덜 아플 수 있었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뒤늦게나마 엄마와 아빠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물론 엄마 아빠가 지닌 고유한 성격이 삶을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런 선택을 할 만한 이유는 존재했을 거라 믿었다. 굳이 파헤치려 건 아니었는데 살면서 언니와 동생에게서 조금씩 듣게 됐다. 언니와 동생이 기억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부모님이 무심코 언니와 동생에게 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모아 엮으니 어느 정도 부모님의 전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다. 엄마의 집은 동네에서 꽤나 부자였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아들 없는 부잣집에 입양된 아들이라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다. 아빠는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이었다. 위로는 9명의 형과 누나들이 있었다. 엄마의 오빠, 즉 나의 외삼촌과 아빠는 친구 사이였다. 성인이 된 아빠는 엄마를 보고 반했다. 외삼촌에게 엄마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둘은 만났고 불이 붙었다. 외갓집에선 반대했지만 엄마는 가출을 감행했다. 아빠와 동거해 언니를 가지고 나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진하게 사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빠가 군에 가서였다. 아빠는 3명의 여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바람을 피웠다. 엄마가 둘째인 나를 낳았을 땐 다른 여자와 나가 살림을 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여자와 헤어지고 돌아왔다. 왜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됐는진 알 수 없지만 엄마의 기억에 의하면 아빠의 등에는 손톱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아빠의 바람을 알게 된 후 엄마는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어린 두 딸을 두고 그럴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담배를 배웠다. 난 어렸을 때 종종 엄마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보건소에서 일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빠는 애들을 키우라며 그러지 못하게 했다. 엄마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가족을 위해 젊은 시절을 바쳤다. 아빠는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젊은 시절 이후 꽤 오랫동안 한눈 팔지 않았다. 벌어온 돈을 엄마가 저축하지 않고 몽땅 사교육비와 생활비로 써버려도 참았다. 엄마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구박해도 견뎠다. 다시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건 나이 40 중반이 넘어서였다. 고시원을 차리느라 많은 빚을 졌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집에 가면 엄마가 늘 돈 얘기를 했고 사춘기 딸들과는 멀어졌다. 춤을 추러 다니기 시작했다.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빠가 춤을 추러 다니며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자 분노했다. 이미 과거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다. 의부증이 생겼다. 늘 아빠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들볶았다. 아빠를 믿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정확하게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처음 딸들은 엄마 편을 들었지만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지고 술을 마셔대자 상대적으로 가정적인 아빠 편을 들기 시작했다. 엄마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다. 아빠는 승리했지만 이혼 후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엄마에게도 이유는 있었고 아빠에게도 이유가 있었다.
부잣집 딸이었던 엄마는 아빠의 경제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늘 무시하고 돈을 아끼지 않았다.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진절머리를 내며 바람을 피웠다. 이유를 따지고 보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용서는 잘 되지 않는다. 이해와 용서는 다르다. 이해는 머리의 영역이지만 용서는 가슴의 영역이다. 꽤 오랫동안 난 엄마 편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가졌다. 엄마 얘기라면 항상 눈물이 났다. 아주 나중에서야 나는 나를 용서했다.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자식을 두고 떠난 엄마도 나에게 상처를 준 것임을, 내가 나를 보듬어줘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용서하기 위해선 우선 나부터 건강해져야 한다. 내가 나를 먼저 위로하고 보듬어줘야 한다. 상처가 아물면, 마음이 건강해지면 나도 미움에서부터 자유로워져 더는 아프게 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나는 결혼제도를 신뢰하지 않았다. 두 남녀를 억지로 묶어놓고 그 안에서 희생하면서 철저히 손해보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했다. 엄마 아빠의 싸움과 이혼을 지켜본 목격자이자 방치된 자식이라는 피해자 입장으로 내 생각이 결혼의 진실에 가깝다고 믿었다. 결혼을 추종하는 이들은 결혼에 대한 실패를 목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상대를 잘못 선택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오로지 결혼의 꽃길만 보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런 결혼을 곁에서 지켜본 행복한 부모의 자녀들이라고. 쟤는 정말 결혼을 모르네. 자기도 자기 부모 같은 상대를 만날 줄 아나 봐. 부모는 운이 좋아서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난 거지. 잘못 만났어 봐. 우리 부모처럼 됐을걸. 샘이 났다. 아름다운 미래만을 그리는 그 애들의 마음이 부러웠다. 나는 그 애들 앞에서 결혼은 낡은 제도고 여자가 희생하는 구조라며 근대기 신여성처럼 구는 방식으로 내 안에 사납고 삐딱한 시선을 감췄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기댈 곳을 찾았다. 가족이라는 지지대가 없으니 바깥에서 지지대를 찾으려 했다. 내게 희생적인 남자가 아니면 만나지 않았다. 계속 희생을 요구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그 사람과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애인으로 삼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리 관심이 가도 선을 긋고 다가가지 않았다. 그런 내게 한 사람이 들어왔다. 지금의 남편이다. 남편은 생색내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소개팅 날 함께 식사를 하고 일어섰는데 남편은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자기 쪽으로 당겨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기 쉽게 해주었다. 연애를 할 땐 함께 드라이브를 하다가 내가 이 노래 좋다고 하면 말없이 볼륨을 높였다. 남들은 별것 아니라며 넘길 수 있지만 난 이런 배려가 고마웠다. 매너가 좋으려고 의식한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무심코 한 행동들이어서 좋았다. 남편을 만난 20대 후반.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 시절에도 집은 늘 나를 불안하게 했다. 언니가 시집가고 난 후 아버지는 더 과감하게 여자를 만났다. 아버진 맏딸 눈치는 보았지만 나머지 딸들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다. 난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는 걸 노골적으로 싫어했기 때문에 사이가 가장 좋지 않았다. 일하고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갔다. 학창시절 그랬듯이 해가 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 시간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내 방에 틀어박혔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 퇴근하자마자 집에 갔다. 저녁 7시쯤 되었을 것이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았다. 아빠가 집에 있었다. 만나는 아줌마와 함께. 아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가 들어올까봐 도어락을 잠근 것이다. 외롭고 우울했다. 내게는 집이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부모가 있지만 없는 것과 같듯이. 거리로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에게 연락하자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와 주었다. 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남편도 캐묻지 않았다. 카페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나는 남편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성숙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얼굴을 보면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되었다.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다. 행복과 불행에도 균형이 있구나. 그래서 내게 이 사람이 왔구나 싶었다. 내가 쌍둥이 임신에 고생할 때 안쓰럽다며 눈물을 흘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어머니였다. 지금도 내가 아기 둘을 동시에 키운다며 늘 걱정하는 사람은 나의 시어머니다. 아직도 어머닌 내가 힘들 때나 아플 때 통화하면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다. 여장부처럼 씩씩하고 강한 분위기에 어머니가 그럴 때면 난 당황해서 어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며 다독이기 바쁘다. 어머니는 사랑이 많다. 마치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포용과 사랑의 감정이 끝없이 솟는 셈이라도 가슴 한 곳에 갖고 계신 걸까. 철없는 소리를 해도 이해받고 따뜻한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구나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둔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어머니로 둔 내 남편은 더더욱 복받은 사람이다. 난 남편 옆에 붙어서 그 복을 야금야금 같이 받아먹고 있는 중이다. 내가 처음 시집와서 제사를 지낼 때 어머니는 내가 설거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곤 하시는 말이 장씨 집안 제사에 왜 여자들이 일을 해? 라고 하셨다. 나는 장씨 집안 아들들이 제사상에 절을 하는 동안 어머니와 식탁 앞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쓴다며 일을 그만두었을 때 누구보다 날 지지해준 사람도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좋아해 주셨다. 글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며 남편에게 내게 밥도 차려주고 내조해주라고 말하신 분도 어머니시다. 그도 그럴 것이 시할머니도 농사를 지으시며 영어와 일본어를 독학하셨다고 했다. 내가 내 자식 귀하듯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인데 왜 함부로 대해? 이게 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날 늘 귀하게 대하고 딸처럼 대하신다. 난 어머니를 뵐 때마다 어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라고 말한다.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다. 난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 싶다.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싶다.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콕 집어 대답하긴 어렵지만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 올바르게 사랑하는 일이라고 답하고 싶다. 시어머니가 내 엄마였다면 어땠을까?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내 엄마였다면 나도 배려심 있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 남편이 10년이 넘게 내게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걸 보며 그런 생각을 한다. 늘 부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 세상은 부모가 만든다. 어떤 관계보다 끈끈하고 깊어서 살아서도 죽은 후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모는 좋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기들이 태어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어서, 좋은 시부모님이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나는 좋은 어른이 될 거라고 내게 말해준다. 그렇다고 내 부모님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 내가 받은 상처를 외면하고 싶진 않다. 그 상처는 내 사랑의 밑거름이다. 어떤 것이 아이에게 상처 주는 행동인지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서 좋은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구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한다. 엄마가 돌아오는 꿈을 꿨다. 연락을 끊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엄마가 꿈속에서 나를 찾아왔다. 지금 나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지냈다. 내 곁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00일 된 쌍둥이 딸들이 있었다. 엄마는 아기들을 돌봐주겠다고 했다. 엄마에게 아기들을 맡기는 것이 불안했지만 믿어보기로 했다. 꿈속에서 엄마는 멀쩡해 보였다.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지도 않았다. 엄마가 정신을 차렸으니 같이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내게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있으면 밥도 해주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남편이 출근해 있는 동안 말동무도 해주고 평범한 다른 집 딸들처럼 아이를 낳아 친정엄마가 도와주는 친구들처럼 지내고 싶었다. 엄마에게 기대고 싶었다. 엄마 되기가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도 너라면 잘 해낼 수 있다고. 먼저 엄마가 되어본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직감했다. 엄마는 밤늦게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올 것이다. 동네 술집에서 만난 비슷비슷하게 인생을 망친 사람들과 모여 남을 비난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댈 것이다. 주머니에 있는 돈은 모두 술값으로 써버릴 것이다. 이제부터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도 나가지 말라는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괜찮은 시간은 끝났다. 다시 악몽이 시작되었다. 엄마가 또 술을 마시러 나갔어. 남편에게 말했다. 절망적이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 앞날이 변치 않게 절망적일 거라는 확신. 그 감정은 찝찝하게 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했다. 세면대 거울 앞에서 생각했다. 엄마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괜찮다고.
30대 후반.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20대가 끝나고 내게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지만 상처는 여전하다. 내 글은 이 상처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상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계속 나를 쓰게 한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가정을 이룬 뒤 서서히 치유되고 있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이름들을 거쳤지만 예를 들어 학생, 선생님, 기자 등등 변치 않는 내 진짜 이름은 누군가의 딸, 아내, 며느리, 엄마일 것이다. 어쩌면 모두가 그럴 것이다. 우리의 변치 않는 이름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 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